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위해 모레 출국합니다. 백신 공급 확대 논의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지에도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전 월세 계약 보증금 보험 가입 의무가 8월부터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수십만 원의 보험 가입 비용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토스뱅크의 은행업 진출을 허가했습니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은 세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이 탄생하면서 금융권에도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손실보상법이 정치 싸움으로 변질되면서 공전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법이 마련되더라도 연말쯤에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실효성 논란도 커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우리 경제가 트리플 레벨업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자신의 SNS에서 이렇게 호평했습니다. 우리나라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속보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데다 2019년과 2020년의 연간 성장률도 잠정치보다 확정치가 더 올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GDP가 증가하면서 우려했던 국가 채무 비율도 44%에서 43.8%로 줄어드는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경제가 좋은 흐름을 나타낸다고 하지만 실제 국민의 체감 상황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청년층의 체감 고용 상황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표와 체감상의 괴리가 나오는 이유 강미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15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달 13만 8천 명 늘어났고 실업자는 40만 2천 명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 고용률은 44.4%로 1년 전보다 2.2%포인트 올랐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넉 달 만에 10% 아래로 떨어졌지만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모두가 다 스펙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기회가 많이 안 열려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많이 힘든 것 같고 채용 규모가 확실히 줄어든 상황이라서 저는 좀 체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 4월 재보궐선거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을 위한 특단 대책을 주문한 뒤 한 달 만에 개선된 청년 고용 지표가 발표되자 정부는 고용 회복세가 뚜렷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업 지표와 체감 실업률 간 괴리입니다. 개선됐다고 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아직 평균 실업률 4%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확장 실업률은 24.3%로 청년 4명 가운데 1명은 사실상 실직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한 요인입니다. 직접 일자리보다 이제 민간 쪽에서 좀 더 질이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경제 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를 개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정부는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을 비롯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집중해 청년 고용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민간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청년 고용 지표와 체감 지표 간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방금 전 토스뱅크의 은행업 진출을 허가했습니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은 세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성재 기자. 네, 금융위원회입니다. 네, 토스뱅크가 결국 승인이 났군요. 그렇습니다. 토스뱅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았습니다.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토스뱅크에 대한 은행업 심사를 갖고 본 인가를 승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카카오뱅크 인가 이후 약 4년 만에 새로운 인터넷 전문은행 허가입니다. 이에 따라 토스뱅크는 올 하반기, 빠르면 9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 토스뱅크가 본격적으로 은행업을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네, 토스뱅크는 기존의 인터넷 은행들보다도 중저신용자 대출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 대출액을 올해 1,600억 원 규모까지 취급할 예정입니다. 토스뱅크 전체 대출액의 약 35%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인터넷 은행들이 10에서 20%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중저 신용자 대출을 늘린다. 앞서 이 카카오뱅크와 K뱅크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실 위험도 있고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 부분이 가능할지 토스뱅크 측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토스뱅크는 그 토스를 비롯해 토스증권 등과 연계한 새로운 신용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해 상환 리스크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실탄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모회사인 비바 리퍼블리카는 최근 약 5천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증자로 들어온 돈 대부분은 토스뱅크의 자본금으로 납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적어도 토스뱅크의 현재 자본금인 2,500억 원 수준과 유사한 규모의 자본금 확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토스뱅크 외에도 오늘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카카오페이의 보험업 진출에 대한 예비 허가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소식이 확인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금융당국이 토스를 운영하는 이 비바 리퍼블리카의 은행업 진출을 허가하면서 인터넷 은행이 총 3개로 늘어났습니다. 우리 금융시장과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경제부 문성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문 기자, 이 인터넷 은행이 하나 더 늘어났는데 이용자들한테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단순히 숫자가 한 개 늘었다고 해서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혜택이라던가 편리성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는 사실 조금 의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에 진입하는 회사가 늘어나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용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저금리 대출 상품과 같은 이런 미끼 상품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인터넷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금리와 편리성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시민들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냥 농협이라든지 다른 일반 은행 쓰다가 K뱅크 쓰면서 그런 적금 이율도 되게 높고 일단 수수료 이런 것도 없고 한 게 되게 편리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편해요. 그리고 다른 은행이나 이런 데 가도 수수료 이런 거 전혀 없고 해가지고 되게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관련 상품들도 되게 많아서 이번에 원래 그만 쓰려고 하다가 또 다른 적금들도 있어가지고 계속 쓰게 됐어요. 송금도 다른 앱보다 쓰기 좀 편리하고 보증금 대출도 얼마 나오는지 대략적으로 빨리 알 수 있어서 너무 편해서 카카오뱅크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앞서 들어보면 이제 토스뱅크도 카카오나 K뱅크처럼 중저신용자들 대출을 공략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인터넷 은행들이 여기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넷 은행들이요, 금융당국으로부터 예전에 인허가를 받을 때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은행들이 지난해 정책 중금리 상품인 사입돌 대출의 3분의 2가량을 3등급 이상 고신용자들에게 공급을 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은 거죠. 이런 비판을 감안해서 최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은행들에게 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높이지 않으면 앞으로 신사업을 인허가 심사할 때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인터넷 은행들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표를 볼까요? 인터넷 은행들이 내놓은 2023년까지의 중금리 대출 비중 목표입니다. 카카오뱅크는요, 올해 20.8%에서 2023년까지 30%까지 늘리겠다. K뱅크는 올해 21.5%에서 2023년 32%까지 늘리겠다. 그리고 토스뱅크는 34.9%에서 2023년 44%까지 늘리겠다. 이런 목표까지 제시한 상황입니다. 네, 일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개념인 것 같은데 이렇게 단순히 이제 금융당국이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중금리 대출을 늘리는 건가요? 또 꼭 반드시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중금리 대출은요, 사실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높잖아요. 때문에 이제 대출 회수가 어려울 것 같은 어떤 그런 고객들만 잘 골라서 받을 수 있다면 분명히 수익성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그 청년을 비롯한 어떤 중저신용자들은 잠재 고객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미래 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 반대로 이 대출 부실이 나올 위험도 그만큼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 이제 표를 또 이제 보실 텐데요.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등 4대 시중은행 모두 최근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줄였습니다. 표 한번 보실까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2016년 21.8%에서 지난해 16.9%로 줄였고요. 신한은행은 22.4%에서 16.1%로, 하나은행은 29%에서 17%로,
우리은행은 21.2%에서 13%로 이렇게 중금리 대출 비중을 줄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2019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뭐 대출 회수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위험적인 대출을 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중금리 대출 비중을 늘릴 때 이런 위험성을 감안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경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터넷 은행들도 이런 위험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시중은행들과 비교를 했을 때요. 인터넷 은행들의 가장 큰 장점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편리성 아닌가요? 뭐 모바일로 쉽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이제 인터넷 은행 대부분이 사실 IT 회사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통신이나 쇼핑, 이런 금융사에서 가지기 어려운 비금융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예. 이것도 한번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장점들을 활용을 해서요. 카카오뱅크는 지금까지 쌓아온 누적 데이터, 대출 신청 데이터에다가 카카오 계열사의 데이터를 더해서 독자적인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K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KT통신 데이터에 BC카드 데이터를 더해서 또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토스뱅크도 현재까지는 이제 뭐 구체적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1천만 명의 이용자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얻은 이용자 카드와 계좌 연결 데이터를 활용해서 독자적인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네. 토스뱅크가 만약에 출범하게 된다면 전체 이 인터넷 전문은행 가운데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금융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는지도 혹시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당장의 금융시장의 대단한 지갑 변동은 글쎄요. 아직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사실 본질적인 금융 서비스는 같거든요. 대출 여수신이라는. 하지만 접근하는 채널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예.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특히 이 코로나19가 이런 현상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고요. 때문에 시중은행들도 인터넷 은행을 만들고 또 자회사로 두는 것에 대해 굉장히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보도가 일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예. 때문에 이 비대면 채널을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가 어떤 시중은행 그리고 인터넷 은행들의 성패를 좌우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인터넷은행 출범에 대한 소식 정치경제부 문성필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자영업자들의 코로나 피해를 지원하는 손실보상법이 정치 싸움으로 변질되면서 봉전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달 법이 마련되더라도 실제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빨라야 연말이 될 걸로 보이는데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대표적인 활발한 상권으로 꼽히는 홍대거리.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영업을 중단하거나 아예 문을 닫는 곳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피해를 법으로 보상해주겠다는 게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손실보상법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법 시행 전에 일어난 손실을 소급해서 적용할지 여부인데 정부와 여당은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여행업과 공연업 등을 새로 추가한 34개 업종에 과거 피해를 소급해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 이상 소급 적용 문구 하나로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늦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6월 국회에서 손실보상 관련 입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여야는 지난 8일 법안 소위를 열고 손실보상법을 밤 늦게까지 논의했지만 별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야당이 무늬만 소급 적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다음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업종에게는 적기에 지원이 이뤄지는 게 중요한데 공전이 이어지면서 기약조차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여야가 진통 끝에 손실보상법을 합의한다 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상을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 숫자가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추산조차 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손실보상의 법리를 생각해 봤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광범위하게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틀이 아닙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연기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지원은 빨라야 연말, 자칫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뒤통수를 맞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법에 근거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게 저희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중복지급의 문제니 재정의 문제니 하면서 핑계대고 있는 것들은 정말 안 그래도 힘들고 쓰러져 가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코로나19 손실보상 문제가 정치 싸움으로 변질되면서 성남 민심을 달래기는커녕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네, 손실보상제를 둘러싼 논란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중앙대 경제학과 이정희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이제 스튜디오로 모시려고 했는데 다른 건물로 잘못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번에 스튜디오로 좀 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당정이 이번에 이 손실보상법을 추진하면서 소급 적용이라는 말은 빼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외에 지금 이제 법 시행 이전에 피해 보상을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게 이 소급 지원인 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당정은 지금 소급 지원하고 피해 지원을 함께 그 종합 지원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완전한 소급 지원을 이제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원책에 대해서는 아마 입장차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기존의 거리두기로 입은 피해는 완벽하게 보전해주지는 않겠다는 거고 앞으로 이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주겠다라는 개념인데 소급 적용을 명문화하지 않다 보니까 이 소상공인들 불만이 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가 이 소급 적용 문구를 왜 뺐다고 보세요? 네, 지금 사실 이제 손실보상제 도입 자체가 이제 처음이고요. 또 앞으로 법에 명문화되면 이제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이 코로나19와 같은 또 재난에 따른 행정명령에 대해서 정부가 손실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재난이 얼마나 자주 발생할지 불확실한 상황이고 아마 그래서 명문화와 함께 전례를 만들어 놓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많은 이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당히 이제 신중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상황이 이제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피해 보상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자영업자들은 총각을 다투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제때 지원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손실보상이나 피해 지원 대상자 입장에서 보면은 시간이 아주 급하고요. 정책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제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대출로 선지원을 하고 이후에 그 손실과 피해 실태를 파악해서 대출에서 보상과 피해 지원으로 뭐 전환하는 방식, 뭐 이런 방식이 좀 더 시기적으로 좀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자영업자들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 주려면 지금 시점에서 어떤 대책이 좀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당장에는 이제 백신 접종이 확산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서 일단 소비 활동이 활성화되는 것이 이제 시급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적절한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그동안의 어려움 때문에 재개할 수 있는 힘이 지금 떨어져 있는 이런 소상공인들에게 빨리 힘을 이제 주는 것이 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대 경제학과 이정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국내 한 금융사가 생활 속에서 ESG 경영을 실천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임직원과 고객이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취지로 걸음 기부 같은 다양한 캠페인에 함께 나섰는데 MZ세대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82억 걸음수. 지난 5월 한 달 하나금융그룹의 임직원과 고객들이 모은 걸음수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전 관계사 임직원과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걷기와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걸음 기부 캠페인을 진행, 탄소 배출을 줄이는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 달간 모든 참여자의 누적 걸음수가 3억 걸음을 달성하면 숲 조성을 위한 나무 심기 기부금이 지원되는데 4만 9천여 명이 참여해 일찌감치 목표 걸음수의 27배에 달하는 달성률을 올렸습니다. 걷기 챌린지에 직원들이 관심이 있을까 하는 걱정도 좀 있었는데 막상 시작하니 3천여 명의 직원이 참여했고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서
어떤 이렇게 좀 뿌듯함과 소속감이 느껴져서 의미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목표 결혼수를 좀 더 높이고 좀 새로운 이벤트를 가미해서 2050년까지 그룹 사업장 탄소 배출량과 석탄 프로젝트 금융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제로앤제로를 전략적 목표로 내세운 하나금융그룹. 올 초부터 컴퓨터를 절전 모드로 전환하고 개인컵을 사용하는 등 직장 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미션 수행을 통해 환경 보호에 나섰습니다. 각각의 캠페인은 일회성이 아닌 시즌별 실시 예정으로 하반기에도 사랑 나눔 헌영 캠페인, 헌옷 기부 캠페인, 줍긴 캠페인, 사회적 기업을 돕는 착한 소비 챌린지 등 환경과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나금융은 ESG 경영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도 놓아줬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폐업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퇴직자, 경력 단절자 등 20명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특별 채용해 제2의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왔고, 공익재단법인 청소년 그루터기 재단을 세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지원에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ESG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실천해야 된다는 기조하에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시기에서 사회가치 증대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그룹 CEO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어 이번 특별 채용이 처음 기획되었습니다. MZ세대와의 소통도 ESG 경영 실천 방식 중 하나. 대학생 홍보대사가 ESG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고 ESG 캠페인 곡에 맞춰 춤추는 영상을 SNS에 공유하는 이색 댄스 챌린지를 통해 MZ세대가 친환경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MZ세대들이 지속 가능성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ESG를 진지하게 고민한다. 인식을 심어주면 굉장히 충성스러운 미래의 고객 투자자가 되거든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그게 미래 세대를 위한 어마어마한 마케팅이 되거든요. 임직원 거름 기부 캠페인과 폐업 소상공인 특별 채용 등 이색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하나금융그룹. 앞으로도 틀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방식으로 ESG 경영을 실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오는 8월 18일부터 모든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전 월세 계약에 대해 보증금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일부 집주인들이 수십만 원의 보험 가입 비용을 세입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익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집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 한 빌라의 전세로 거주 중인 류 씨는 최근 집주인에게 예정보다 2달 빨리 집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8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 가입이 시작되기 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찾겠다는 겁니다. 만약 재계약을 원할 경우 보험 비용 보전을 위해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15만 원을 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주변에 부동산을 좀 알아봤는데 전세금이 거의 다 한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1억씩 이렇게 올라가지고 매물도 없고 비싸기도 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올해 8월 18일부터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 문제 예방을 위해 모든 임대사업자들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보증금이 3억 원인 주택의 연 보험료는 부채 비율 등에 따라 최대 연 260만 원인데 이 중 75%를 집주인이 내야 합니다. 이 같은 비용에 부담을 느낀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재계약을 서두르거나 보험 가입비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겁니다. 보증금을 낮춰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전세 계약을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나가지 않을 돈이 갑작스럽게 나가기 때문에 월세를 좀 더 올리거나 전세 보증금을 일부 올리는 그런 사례가 나타나는 게 바로 조세 전가라고 보여집니다. 보증금 반환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번 보험 가입 의무화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제도의 설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보험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수익자 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가입 의무를 부담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임대인에게 가입 의무를 부과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종부세, 양도세 등으로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늘어난 부담이 결국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피해를 보는 건 이번에도 세입자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전기차 시대 핵심 산업으로 꼽히는 배터리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는데 너나 할 것 없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력 확보를 꼽았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3인방을 비롯해 국내 배터리 회사 229곳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마다 뛰어난 성능과 안전성을 강조하며 자사 제품 홍보가 한창입니다. 니켈 함량을 90%까지 늘려 배터리 성능을 향상시킨 제품은 물론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자 처음으로 알루미늄을 첨가한 제품도 눈에 띕니다. 니켈 함량은 동일하게 유지를 하되 알루미늄을 집어넣어서 용량, 수명, 그리고 출력까지 계산을 했고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신할 꿈의 전지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 또한 머지않아 보입니다. 2, 3년 내로 개발을 완료하고 2027년에 대량 양산을 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 배터리 시장은 461억 달러 규모로 오는 2030년 3,5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전기차의 성능과 주행거리를 좌우할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지금보다 10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기업들 간의 기술 확보, 공급망 확대 경쟁이 여느 때보다 치열한 상황입니다. 또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당시 배터리 산업협력 강화가 논의됐던 만큼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중요성 또한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력 확보입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가 뛰어난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작 사람이 부족하다며 곳곳에서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이른바 K배터리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인재 육성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력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핵심 인력은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 외에 소재 확보를 어떻게 앞으로 또 전략적으로 정부하고 같이 협업을 해나갈 수 있겠느냐.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을 내놓을 예정인데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함께 전문 인력 수급 방안 등 국내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요즘 투자업계에서 환경이나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한 투자, 즉 ESG 투자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혁신 기업과 투자자들이 오늘 ESG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코로나 이후 급변한 투자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키워드로 그린과 디지털이 제시됐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9일 주관한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페스티벌에서 참여자들은 그린과 디지털 혁신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우리 일상이 그린과 디지털로 전환되는 대전환의 시대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한국 기업들이 매우 많습니다. 팬데믹 이후 혁신 기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요구하는 혁신 키워드 역시 그린과 디지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ESG를 주요 투자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은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고 있고 EU는 ESG 정보 의무 공시를 검토하는 등 ESG를 고려하지 않는 기업은 매출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투자 수익률도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들도 변화된 환경에 맞는 투자처 발굴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화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이며 이와 맞물려 ESG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변화의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투자자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객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실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미국의 블랙록은 화석 연료로 25%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라며 국내외 금융사와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장성이 높은 혁신 기업들도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ESG 계획이 필수입니다. 최근 상장한 전기차 배터리 분리막 제조업체 SKIET도 이날 열린 투자 설명회에서 친환경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아리백에 가입한 첫 번째 그룹
그룹이 SK그룹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올해 국내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100%를 그 신재생에너지 아리백에 해당하는 전기로 바꿨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폴란드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도 그린 에너지로 100% 전환을 이미 했습니다. 제조업체 가운데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철강 분야 대표 기업인 포스코도 화석 연료 대신 수소 연료를 활용해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두산 퓨얼셀과 CS윈드, 소카 등의 대표도 참석해 자사의 친환경과 디지털 정책을 소개하고 혁신 기업 투자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11일 출국합니다. G7 정상회의에 이어서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각각 국빈 방문해 경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먼저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존슨 영국 총리의 초청으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영국 코널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영국 방문 후에는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스페인 국왕의 초청으로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각각 국빈 방문합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내용 정원우 청와대 출입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어떤 논의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서 개최되는 확대회의 3개 세션에 참석한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그린과 디지털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1, 2, 3세션 주제를 보면 보건과 열린사회, 기후변화 등입니다. 보건과 관련해서는 백신 공급 확대 방안이 논의 대상입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추진을 공식화하고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백신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유럽 국가들과도 의미 있는 협력 결과가 나올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기후변화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2050을 선언하고 얼마 전 T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개최했듯이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을 높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특히 환경 문제를 중시하는 유럽 국가들의 문 대통령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가교 역할을 부각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런 다자 정상회의에서는 양자회담이 관심일 텐데요.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한미일 정상회담이나 한일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G7 회의장 특성이나 정상들만 모이는 계기가 있다는 점에서는 비공식 회동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한반도 문제, 지역 글로벌 현안 대응 등에 있어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또 일본과의 대화에도 열려있는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대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종합해보면 현재로서는 추진되는 일정이 없다고 밝혔지만 비공식 회담 또는 회동 등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미일과 한일 대화 등에 관심이 쏠려 있지만 G7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도 몇 차례 이상 성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입니다. 예, 앞서 전해진 바로는 또 이후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에도 각각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일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G7 정상회의 이후 먼저 13일부터 15일까지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해서 판데어 벨렌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내년 오스트리아와 수교 130주년을 앞두고 있고 이번 방문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오스트리아 첫 방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기후대응 협력 파트너십과 포스트 코로나 녹색 회복 등과 함께 특히 전기차 등 친환경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어 15일부터 17일까지 스페인 국빈 방문에서는 펠리페 6세 국왕과 산체스 총리를 만나게 되는데 양국 간 친환경 미래산업, 경제 분야 협력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스페인이 처음으로 외국 국빈을 초청하는 것이어서 그만큼 의미 있는 경제협력 결과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DSR 규제 강화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가게 신용 상황과 주택 마련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말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사람 가운데 49.3%, 거의 절반 가까이는 신용대출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만으로 집을 살 수 없으니까 신용대출까지 이용한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추정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7월 이후부터는 이렇게 신용대출을 껴서 집을 사기가 더 힘들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만기가 짧은 대출은 한도가 더 낮아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기존에는 만기 10년을 기준으로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을 했었는데 7월부터는 만기를 7년으로 그리고 내년 7월부터는 5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만기가 짧아진다면 그만큼 한 달에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게 되니까 DSR 40%라는 규제에 걸리기 더 쉬워지는 셈입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 대출을 받는 것보다 주택담보대출 하나로 통일을 하는 게 더 한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아시다시피 주택담보대출은 규제 지역에서 많이 받을 수 없도록 막혀 있죠. 게다가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기준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 DSR 규제 속에서 이자 부담의 증가, 즉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다음 달부터는 적어도 서울에서만큼은 대출을 통한 주택 마련이 한결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하이오 토비 출발. 향후에는 보다 더 야간이나 우천 또는 비정형 도로까지도 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보다 더 고도화하여 개발한 다음에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27년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구축이라는 그 밖에 오늘 추가로 들어온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최근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으면서 하반기 해외여행을 꿈꾸셨던 분들 많을 텐데 실제 현실로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르면 7월부터 방역 상황이 안정된 국가들과 협의를 통해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을 해외 단체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해외여행 재개가 지금 많은 국민이 기대하는 일상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장 계좌나 타인 명의의 집금 계좌를 전수조사합니다. 이제 위장 계좌를 뿌리 뽑고 타인 명의로 집금 계좌를 만들어서 고객 자금을 모아둔 행위들이 적발이 되면 금융거래를 종료시키겠다는 겁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넉 달 동안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검사 수탁기관과 금융회사에 공유할 방침입니다. 금융회사는 가상화폐 거래소 집금 계좌에서 타인이나 개인 계좌로 거액이 이체되는 등의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다면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SK 하이닉스 대졸 신입사원들, 이제 삼성전자보다 초봉이 높아집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노사가 구성원 임금을 평균 8%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최근 2년간의 임금 인상률이 3에서 4% 선이었던과 비교하면 거의 2배에 달하는 건데 앞서 SK 하이닉스 직원들 사이에서 성과급 불만이 터져 나왔었죠. 때문에 사측이 관련 논란에 대응을 하고 또 인재들의 경쟁사 이탈 방지를 막기 위해 파격적인 임금 인상에 나섰습니다. 따라서 SK 하이닉스 신입사원 초봉 기존 4천만 원대에서 5,040만 원으로 올라가고 성과급과 상하반기 경력금까지 더하면 최대 9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경제TV가 가상현실인 메타버스를 위해 올림플래닛과 포괄적 MOU를 체결했습니다. 양사는 한국경제TV 본사에서 메타버스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목적으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국경제TV는 메타버스의 신규 상품 구성과 홍보 및 마케팅을 진행하며 올림플래닛은 가상 공간 제공, 또 유지 관리 기술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새 코너인 IPO 종목 탐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기업인 이즈미디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는 블록체인으로 사업을 확장하기로 했는데요. 이 눈에 띄는 점은 페이스북 창립자인 마크 주커버그의 누나이자 페이스북에서 최고 마케팅 책임자를 지낸 랜디 주커버그를 사회이사로 영입해 신사업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민재 기자가 이 기업을 탐방했습니다. 지난 2002년 설립돼 2017년 코스닥에 상장한 이즈미디어.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사업을 주력으로 했지만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수익이 줄어들면서 지난 3월 대주주와 경영진이 바뀌는 등 내부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은 정상화를 목표로 수익성 회복에 집중하면서 미래 성장을 위한 주력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초 전년 매출의 25%에 달하는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맺으며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즈미디어가 블록체인 관련 신사업에 도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저희가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거듭한 끝에 신규 성장 사업으로서 저희가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주가는 기대감이 반영돼 지난 2월 초 9,000원대에서 3만 원대로 상승했습니다. 다만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재 영입으로 돌파구를 찾기로 했습니다.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주커버그의 누나이자 페이스북에서 최고 마케팅 책임자를 지낸 랜디 주커버그를 사회이사로 영입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You obviously can't think about that world without thinking about K-content, which is such a huge global business. So I'm very excited to be out here. First of all, I'm launching an SPV that's focused on the future of what live entertainment will look like in this hybrid world where we have blockchain and we have digital assets and cryptocurrency and what that means. 랜디 주커버그 사회이사는 페이스북을 비롯한 여러 기업 운영과 투자 경험을 이즈미디어에서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y role with Ismedia is I'll really be helping them think through strategically what it means to be a global player in blockchain, in NFT, in crypto, but also hopefully bringing some of my own relationships from Silicon Valley, from working with content and technology across the world in helping Ismedia to expand beyond Korea and to truly develop something global together with this SPV. 관련 기업들이 미국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 랜디 여사한테 많이 그런 신규 회사를 제휴한다든가 저희가 선택하고 또 맨파워를 뽑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조언과 그런 영향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즈미디어는 신사업을 위해 나스닥 상장사 그린박스 포스와 블록체인 기반 대체 불가 토큰 플랫폼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한 바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등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구축한 메타랩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Help think from the starting lines of what a really exciting mix of content and technology can look like. So I think we're really just at the start of what success looks like for the metaverse, and I'm very excited to be working closely with Ismedia so we can figure out that future together. 랜디 주커버그 사회이사는 SPV를 통해 추가 투자처를 찾고 있습니다.
part of that, I'm so happy that Ismedia has agreed to become a co-GP with Hyundai Asset Management here in Korea, focused on the global live events industry with a special focus on metaverse. I'll also be becoming a strategic advisor to Ismedia, really focused around blockchain, NFTs, and emerging technology. So I'm very excited to be working with such a great partner. 또 이즈미디어와 관련된 회사를 만들고 신사업을 총괄할 예정입니다. It comes down to infrastructure. Some things that are very special about Silicon Valley is that you have the great universities, the investment capital, and the companies all located in one place. And so I think investing in infrastructure, attracting great entrepreneurs and making sure they have the capital to be successful is something that really can make sure that the next multi-billion-dollar companies are coming out of Korea. I think that is a true personal goal of this SPV that I dream of, and I know Ismedia shares as co-GP, is that we really want to ensure that some of the next great companies of the metaverse are coming out of Korea. 블록체인 신사업이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즈미디어는 내년 실적 반영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주요 일정 살펴보시죠. 먼저 오는 11일 부동산 특위 의원총회가 열리는 가운데 그 하루 전인 10일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집값 해결책으로 내놓은 누구나 집의 시범 부지가 발표됩니다. 이 누구나 집 뭔가 하실 텐데 집값의 10%만 내고 10년간 임대를 해서 살다가 분양으로 전환을 하는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이 부동산 특위는 이번 시범 부지로 안산과 시흥 등 신도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반적인 형태와 달리 최초 공급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말인즉슨 분양 전환 시점에 집값이 떨어지게 된다면 임차인과 사업자 모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논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일 발표해서 부지를 비롯해서 추가 공급책까지 모두 발표된다고 하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살펴볼 일정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표되는 소식인데요. 이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인프라 법안에 대한 하원의 심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제니퍼 글렌홀름 에너지 장관은 인터뷰에서 처음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게 전해졌고요. 같은 날 지나 러만도 상무장관도 이번 주에 크게 진전이 있을 것이다라고 시사한 발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현재 공화당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신들은 민주당이 공화당의 지원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막강한 민주당 의석수로 인프라 법안을 하원에서 채택하기 위한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내일 전해지는 내용들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